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오늘 평소와는 다른 시그널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하나씩. 자, 이 곡은 1988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발표된 아기 공룡 둘리 삽입곡 라면과 구공탄이라는 노래입니다.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가루 고춧가루. 잘한다. 아기 공룡 둘리 애니메이션 안에서 마이콜이라는 가수가 있죠. 누가 봐도 마이클 잭슨을 따라한 것 같은 그 캐릭터가 밴드를 결성해서 부르는 핵폭탄과 유도탄들. 지금 이 전쟁 시국에 약간 적절치 않은 밴드명이긴 하지만 핵폭탄이 마이콜이고 유도탄들이 둘리랑 도우너. 그렇지. 코러스를 담당했었죠. 그래서 고길동 씨의 칫솔을 가져다가 인트로에 칙칙하칙하 이런 걸 소리,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구두를 두 개를 막 맞붙이면서 탁탁탁 이런 리듬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장기자랑에 나가는 곡이었죠.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공탄, 우리 톡토로들 구공탄이 뭔지 아시나요? 사실 우리도 잘 모르지 않아요. 왜 구공탄인지? 보통 연탄은 경험이 있지만 구공탄은 구멍이 9개인 연탄일 텐데 보통의 연탄이 구멍이 더 수가 많지 않아요? 구공탄이 연탄 아닌가요? 잠깐만요. 연탄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연탄은 구멍 수가 더 많은 것 같아. 요즘도 쓰고 있죠, 연탄은. 근데 구공탄이라고 쳐보니까 구공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건 식당들이 고깃집 같은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영 낯선 이름은 아닐 것 같아요. 9개의 구멍이 뚫린 연탄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연탄, 구공탄 위에다가 뭐 양은 냄비 같은 걸 올려서 라면을 끓이는 게 제맛이다. 이런 게 뭐 2절, 3절 가사에도 나오기도 하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구공탄에 라면을 끓이면 더 맛있어? 라고 했더니 구공탄으로 실내에서 라면을 끓이진 않을 테니까 아마도 야외에서 열린 곳에서 연탄으로 끓이면 훨씬 더 은근하고 안정적이게 그러니까 약불로 끓이는 거죠. 라면은 강불로 끓여야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마도 실제 맛의 차이라기보다는 실외에서 구공탄을 사용해서 먹을 때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지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캠핑하듯이.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즘 한강에서 라면 먹는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겠네요.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는 거.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 그치. 한강 라면도 사실은 센 불에다가 화르륵 끓이지 않고 약간 은근하게 익혀서 면이 잘 안 익고 꼬들꼬들한 채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맛있는 거지. 그리고 가루,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선우 씨는 라면에 고춧가루를 넣나요? 안 넣죠. 안 그래도 맵찔인데 신라면도 못 먹는데. 라면을 연탄에 끓여서 고춧가루를 넣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식성인 거죠. 이 작가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어린이 톡토로들은 한번 유튜브에 둘리 라면과 구공탄 뭐 이렇게 검색하면 그 애니메이션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 둘리랑 도우너가 코러스하는 장면이 너무 귀엽습니다.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린 것처럼 라면 특집입니다. 이렇게 라면과 구공탄 노래부터 시작해봤고요. 본격적으로 톡갈하고 라면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3화는 라면 특집입니다. 둘, 톡토로 파워. 톡토로들이 자기만의 라면 먹는 방식을 메일로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우선 하나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철 라면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과일을 좋아하니 과토로라고 톡토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철 라면 레시피를 작가님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비빔면에 두릅을 데쳐 곁들여 먹는 거예요. 두릅은 깻잎이나 시금치처럼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고 이파리와 줄기가 자기 주장이 강하게 생겼지만 여린 두릅을 데쳐서 베어 물면 식감이 아주 부드럽고 두릅 특유의 향긋함이 입안 가득 퍼져요. 잘 삶아서 차가운 물로 헹군 면을 비빔면 소스와 찹찹 비벼서 두릅 한 줄기와 함께 왕 먹으면 탄수화물의 충만함, 비빔장의 새콤매콤 달콤함이 만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데친 두릅을 보통은 초고추장에 찍어서 반찬으로 먹는데 무언가에 듬뿍 찍은 초고추장이 식탁이나 다른 반찬 한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경험 다들 해봤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비빔면의 두릅 조합은 효율성 면에서 아주 좋답니다. 모두 제철 팟캐스트 들으며 제철 음식 만끽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토로 드림 하셨어요. 야, 이 메일을 읽고 저희가 해먹어 봤습니다. 저는 이 메일 읽고 선우 씨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천재가 나타났다. 아니 두릅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려나? 좀 진짜 향이 특유의 향이 있고 좀 일단 봤을 때 도전을 해보기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식재료예요. 그리고 가시가 막 뾰족뾰족하게 있어서 그것도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 줄기에서 돋아나는 새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팔 때도 나무 가지 부분이 끝에 달려있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손질을 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좀 기분 좋은 쌉싸름함이 있어서 좀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식재료는 아닌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또 쩝쩝 박사 자아가 나와서 아주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반세기 동안 먹거리를 연구해 오신 묵고제비의 줄임말이죠. 황선우 박사님 갑자기 모셨습니다. 네, 이 두릅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두릅을 따로 사서 해먹지 않아도 되게끔 팔아주시는 식당들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망원동의 명소 너랑 나랑 호프에 가면 제철에 두릅으로 튀김을 해주시죠. 튀김도 해주시고 숙회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데친 두릅이 항상 대부분 대한민국의 많은 식당에서는 초고추장이랑 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초고추장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맛이 너무 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콤, 새콤, 달콤이 있는데 그 매콤, 새콤, 달콤 세 개가 다 너무 세. 그러니까 엄청 뾰족뾰족한 삼각형적인 맛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릅은 사실 아주 연약하면서 뭔가 복합적이면서 파릇파릇한 섬세한 맛인데 이걸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두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도 꽤 만만치 않은 향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개성이 있는데 초고추장을 많이 찍어 먹게 되면은 그것을 눌러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멍게도 그렇고 굴도 그렇고 많은 그 향긋한 음식들을 초고추장에 버무려서 그 개성을 말살시키면서 먹는 이 식문화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박사님 미간을 조금 펴시고 그럴 수도 있죠. 초고추장을 버무리는 건 저도 반대지만 초고추장을 약간만 활용하면은 조금 북돋아주는 향을 북돋아주는 느낌으로 활용하면은 또 괜찮습니다. 근데 많이 먹기가 힘들어. 초고추장 맞아요. 찍어 먹으면 맞아요. 맛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 비빔면 장이 보통 초고추장보다는 좀 뭐랄까 덜 세잖아요. 간이. 초고추장을 면에 비벼 먹는 건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떤 시판 비빔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양념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먹기 편하단 말이지. 그리고 소스만 있는 게 아니라 면에 버무려져 있으니까 덜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릅을 사오고 배홍동 비빔면 배와 홍고추와 동치미인가요? 배홍동 비빔면 요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조합으로 먹어봤더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배홍동 비빔면을 저희는 처음 먹어봤는데 저희가 언젠가 여름 한담인가에서 비빔면을 어떻게 변형해서 먹는가 이런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비빔면에 소스를 다 넣으면 그게 너무 매워서 소스를 반만 넣고 올리브유를 한번 두르고 레몬 제스트를 넣어서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배홍동이 좀 그런 맛이더라고요. 기존에 더 보편적으로 먹는 비빔면인 팔도 비빔면에 비해서 산도가 조금 더 높고 상큼해. 그리고 그 강렬함은 약간 더 감칠맛처럼 조금 둘러싸인 맛이어서 그리고 거기 후레이크가 들어있어요. 김이랑 깨가. 그걸 같이 먹으니까 맛이 꽤 괜찮았고 여기에 저희 집에 채소 익힘 장인 김하나. 저죠. 대부분의 요리는 선우 씨가 다 잘하고 맛있게 해주시지만 채소 익힘에 있어서는 제가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뭐 모수에 채용돼야 돼요, 이분은. 그래서 두릅을 데쳐서 요거를 비빔면과 함께 왕 해서 먹었더니 아 진짜 계절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구나. 아, 또 먹고 싶다. 비빔면을 생각해봐. 비빔면은 우리가 겨울에는 잘 안 먹는다고요. 그렇죠. 햇빛이 내리 쬐기 시작하고 아 이젠 낮에 덥다. 이럴 때 비빔면이 시작되는 거죠. 그 비빔면의 시작과 봄철에 나온 두릅이 만났을 때 이것은 진정한 제철 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저희가 비빔면 먹는 팁을 라면 장인 신이 떠나도의 윤이나 작가님의 팁을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또 라면 지금 물 올리러 갑니다라는 아주 걸출한 에세이를 쓰셨잖아요. 이 에세이가 지금 영어권으로 억대 선인세를 받고 수출이 되었죠. 지금 번역 작업 중이죠. 이 책에 보면 비빔면을 먹을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보통 물 끓이는 걸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다. 봉지를 뜯고 나서 비빔면 양념장을 먼저 냉동실에 넣어라. 이거 너무 중요하지 이런 않나요?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비빔면 자체를 보관할 때는 실온에 보관하잖아. 근데 비빔면을 먹을 때 시원하게 먹고 싶잖아. 면을 헹궈서 그 면에다가 끓이기 전부터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조금 더 차게 만들어진 비빔장을 비벼서 먹을 때 우리는 진정한 비빔면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도는 아주 중요한 맛의 요소라고 항상 묵재 선생님께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식기 전에,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녹기 전에. 그렇게 먹는 게 제 맛이죠. 자, 라면 중에서는 약간 여름의 분파라고 할 수 있는 비빔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라면,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걸 자주 먹는지 저희의 최애 라면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우선 구분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라면에는 물론 비빔면 계열과 볶음면 계열, 짜파게티 볶음면, 같은. 또 끓임면 계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더 크게는 물리적으로 봉지라면과 컵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선우 씨와 저는 봉지라면보다는 컵라면을 먹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저희가 한국인 평균 라면 섭취 빈도에는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한 사람당 1년 동안 라면을 먹는 양이 79봉지, 79봉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개보다도 더 먹는 거네요? 그렇죠. 오. 참 라면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게 평균이면 많이 더 먹는 먹는 사람은 사람들도 있는 거지. 우리는 한 몇 개쯤 먹을까? 일주일에 한 개까지 먹진 않고 2주일에 한 개보다는 살짝 더 먹는 정도가 아닐까요? 한 달에 한 3번 정도? 우리가 작업실에서 여기는 이렇게 주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컵라면을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컵라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잘 먹는 라면, 자주 먹고 떨어지지 않게 사놓는 라면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겠죠? 그렇죠. 저희 집에 항상 상비되어 있는 것은 튀김우동과 새우탕 작은 컵라면입니다. 요거는 거의 항상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두고 그리고 튀김우동 먹을 때는 새우탕 먹고 싶고 새우탕 먹을 때는 튀김우동 먹고 싶기 때문에 둘이서
2개를 뜯어서 번갈아서 먹는 그런 그쵸. 경우가 되게 자주 있죠. 그러면 아주 딱 기분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오케스트라 합주 갔다 올 때 거기서 김밥을 저녁 식사로 제공을 해주는데 김밥을 남겼을 경우에 그거를 집에 가지고 온다? 그럴 때 튀김 우동을 하나 작은 컵을 곁들여서 먹으면 목 넘기기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좀 덜 자극적이야, 튀김 우동은. 그러니까 사실 튀김 우동과 새우탕을 저희가 자주 먹고 좋아하는 이유가 둘 다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부동의 1위인 라면은 신라면이잖아요. 그리고 신라면이 어떤 맵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돼 있잖아요. 맞아. 보통 맛 하면 신라면 정도라고 쓰여 있죠. 보통 맵기. 근데 이렇게 보편적인 단위로 쓰일 정도면 신라면을 자주 먹어서 다들 각인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신라면 마지막으로 먹은 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며칠 전에 먹었어요. 어디서? 톡토로가 보내주신 사연 중에 쿠지라이식 라면 레시피를 해보고자 갔을 때 이거는 매운 라면으로 해야 된대 하면서 신라면 겉면을 사용해서 먹었죠. 근데 그 20년 신라면 만에 자체를 먹었네.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라면 맛 자체는 지금도 약간 아리까리한 거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쿠지라이식 라면을 알려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제가 라면이라고요? 제 최애 음식이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말에 따르면 저를 가졌을 때도 면 음식을 많이 드셨다고 했으니 뱃속에서부터 면 음식을 좋아했답니다. 파스타, 쌀국수, 칼국수, 냉면. 냉면 회차는 제 여둘톡 최애 회차입니다. 짬뽕 등등등.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면 음식은 라면이고요. 예고를 듣자마자 라면 사연은 써야만 해.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기가 간단하다는 것이 큽니다. 저도 선우 작가님처럼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사람이 살다 보면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손가락도 까딱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라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장에도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약간 짜고 맵고 거기에 계란을 풀면 또 다른 맛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라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운 것을 못 먹는 아기 시절에는 사리곰탕면이나 새우탕 등의 라면을 좋아했고 어른이 된 지금은 신라면이나 진라면 매운맛을 좋아하고 컵라면 중에는 육개장을 가장 좋아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라면 취향을 갖고 계시네요. 인기 있는 라면들을 좋아하시는. 그런데 제가 메일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라면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풀무원 생면 식감 매운맛입니다. 대학 시절 잠시 자취하며 장을 보던 날 발견한 이 라면이 생면을 쓴 라면치고는 면도 꽤 맛있고 국물도 맛있어요. 적당히 맵고 국물이 시원해서 약간 독특한 느낌도 있는데 이 라면의 단점 하나는 번들이 4개밖에 없다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완벽하다는 뜻이군요. 근데 혼자 사시면은 4개 들어있는 것도 다 먹기 되게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해먹는 라면 레시피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쿠지라이식 라면이 있습니다. 빨간 국물이기만 하다면 아무 봉지 라면이나 사용하셔도 되고 프라이팬에 물 1컵을 넣은 뒤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먼저 면을 삶아줍니다. 면발이 조금 풀어지면 라면 스프는 절반만 넣고 끓이다가 국물이 적당히 졸아들면 달걀을 넣고 달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취향에 따라 프라이를 하거나 계란을 풀어주고 달걀이 익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만든 쿠지라이식 라면은 그냥 먹을 때도 맛있지만 맥주와 함께 먹을 때 최고의 라면이 됩니다. 꼭 해먹어 보세요. 메일을 이렇게 길게 쓸 생각은 없었는데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벅차지는 저의 오타쿠적 특성 때문에 메일이 길어졌네요. 라면 편 정말 기대됩니다. 녹음 길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이토로 드림. 조이토로님, 저희 그래서 쿠지라이식 라면 해 먹어봤습니다. 이 라면 이름의 연원을 찾아봤더니 일본 만화에서 쿠지라이라고 하는 선배가 물 없이 끓여내준 라면에서부터 비롯된 거더라고요. 아까 물 양에 대한 부분이 물 한 하고
약간 삭제된 것처럼 중간이 끊어져 있어서 제가 한 컵이라고 읽었는데 한 컵보다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물을 보통 라면 끓일 때 한 500ml에서 550ml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적게 250에서 400ml 사이로 넣으라고 하네요. 보통 300ml라고 많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를 같이 넣어 먹는 레시피들도 있길래 저희가 신라면 겉면을 사다가 한번 해봤는데 요거 별미입니다. 약간 자작자작하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 더 날리면은 꾸덕꾸덕한 식감이 되어서 맥주를 곁들여 먹으면은 안주처럼 먹을 수도 있겠죠. 약간 예전에 신개치라는 라면집이 있었잖아요. 신라면에 계란치즈 올린. 그 라면에서 국물을 좀 졸아들게 해서 볶음면 스타일로 변형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시 저희의 좋아하는 라면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컵라면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튀김우동과 새우탕면 요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한두 가지가 그 당시에 잘 먹는 것들이 좀 바뀌면서 있어요. 요즘은 뭐냐면 사리곰탕면입니다. 사리곰탕면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잘 먹던 건데 한 20년 안 먹다가 갑자기 최근에 한번 사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하나 씨가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리곰탕면. 저는 뭔가 라면의 국물이 하얀색이라는데 거부감이 조금 들어. 그래서 선우 씨 잘 안 먹겠다 그러는 거를 내가 먹였더니 잘 먹었잖아. 근데 괜찮네, 막상 먹어보니까 이러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만의 컵라면 취향으로 사다 놓으면 거의 저 혼자 먹는 라면이 근데 이게 라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백제 쌀국수 멸치맛. 맞아. 선우 씨 그거 좋아하죠. 근데 이건 유탕면이 아니라 겉면 쌀면이고 스프를 풀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컵라면 방식이기는 하지만 맑은 국물에 이제 멸치 쌀국수 맛. 쌀국수. 근데 굉장히 좀 깔끔한 국물 맛이어서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네모제비로 생긴 것 중에 또 스테디셀러가 팔도 도시락이죠. 저희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고 저희 집은 도시락이라는 장명 때문에 그런지 겨울방학 되면 엄마가 박스채 사다 놨었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하나씩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고등학교 때 도시락이 학교 매점에서 팔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참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도시락면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죠. 맞아요. 거기다 마요네즈 짜 먹는다 그러던데. 아, 그래? 톡토로 여러분, 튀김우동 해킹법은 알고 계신가요? SNS에서 한때 뜨거웠던 레시피인데 튀김우동 면에다가 3분 카레 아시죠? 3분 카레를 데워가지고 그 튀김우동에 넣어서 비벼서 먹는 거죠. 그러면 카레 우동이 됩니다. 근데 참 라면이 그냥 먹어도 순정의 맛으로 맛있는데 다양하게 응용해 먹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나요? 저희는 매워서 잘 못 먹지만 열라면에도 순두부 넣는 레시피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맞아. 마포 농수산센터 그분이 처음에 SNS에 올렸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늘 좋아하는 새우탕면에 봉지라면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에 저희가 어제 또 바로 끓여 먹어봤죠. 저는 쭉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새우탕 컵라면에 비해서는 면이 조금 굵어요. 그리고 국물 맛이 좀 더 비스크 소스라 그래야 되나? 이 새우 머리 농축된 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나던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약간 고수 잔뜩 넣고 살짝 식초 같은 거 뿌려서 먹으면 약간은 똠얌꿍 스타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딴 데서 들었던 해킹법이었죠. 육개장 사발면. 요것도 스테디셀러죠. 어느 분이 육개장 사발면에다가 군대에서 배운 거라는데 식초를 뿌려가면서 먹으면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다 라고 쓰신 걸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해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육개장 사발면이 좀 다른 음식이 되어버려요. 약간 중국식 우육면 같은 느낌? 그리고 깔끔하고 색다르게 맛있기 때문에 저희는 육개장 사발면을 먹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먹다가 중간부터 식초를 약간씩 쳐가면서 또 새로운 입으로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아주 그렇게 맛있습니다. 먹다 보니까 이거 고수를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서 저희는 고수를 좋아하니까 같이 먹곤 했죠. 아, 그리고 풍미 마스터 클래스의 백지혜 작가가 육개장 사발면 먹을 때 계란 후라이를 반숙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아랫면은 익혔지만 윗면은 아직 덜 익은 그 상태로 그 윗면을 면에 닿게끔 뒤집어서 올려가지고 육개장 사발면이랑 먹어봐라. 이렇게 권해주더라고요. 그냥 들었을 때는 엥? 육개장 사발면에 계란 후라이라니? 띠용?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백제 작가는 또 라면의 달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맛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각자의 라면 먹는 방식이 다양해요. 그죠? 자, 컵라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먹고 있고 저희 집에서 봉지라면을 좀 덜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봉지라면을 먹을 경우에는 안성탕면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 씨도 저도. 이게 재밌는 게 전국적으로 라면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라면이 높게 나온대요. 그치. 신라면, 진라면. 근데 부산 경남 지방에서만 안성탕면이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 다 안성탕면이 좋아해서 그걸 몰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먹어? 라고 생각을 했지. 나는 그거를 직장 다닐 때 누가 부산 경남 출신 사람들이 안성탕면을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관찰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선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오빠랑 나랑 같이 막 계란 풀고 해서 잘 먹었던 기본 라면처럼 있던 게 안성탕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라면 하면 제일 익숙한 맛인 거야. 안성탕면의 특징이라고 하면 매운맛보다는 구수한 맛이 두드러지고 된장 베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된장 향과 맛이 적극적으로 강하게 풍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부드럽게 된장 맛이 기본을 이루는 농심에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왜 그럴까? 부산 경남 지방에서 안성탕면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아마도 콩의 구수함을 좋아하는 지역적 입맛이 작용했을 것이다. 여러분 서울에서는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지만 막장이죠. 경남에서는 막장에 찍어 먹거든요. 그게 훨씬 맛있습니다. 저희 입맛에는. 맞아요. 저희도 순대 둘 다 좋아하는데 순대 사왔을 때 소금에만 찍어 먹기 아쉬울 때 굉장히 빠르게 막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집에 있는 쌈장에 물을 살짝 타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막장으로 만들어서 찍어 먹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그리고 망원동에서도 바로 경상도로 돌아가죠. 아니 그리고 회 먹을 때도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역색일 수 있겠네요. 저는 회 역시 아까 두릅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와사비에다 그냥 간장 해서 먹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도 막장이라 그러나? 된장. 그렇죠. 마늘 다진 거, 고추, 참기름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섞은 막장에다가 쌈 싸 먹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그 된장에 대한 선호가 기본적으로 있네요. 음식 먹을 때. 맞아요. 서울에서는 와사비장을 훨씬 더 선호하고 부산을 생각해 보면 초고추장도 많이 먹고 그 막장도 많이 먹죠. 안성탕면 말고는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먹었던 봉지라면이 스낵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낵면의 특징은 뭐죠? 빨리 익힐 수 있다. 2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승질이 급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중학교 때 단짝 친구들 4명이서 학교 끝나면 늘 친구 한 명의 집에 가서 놀았거든요. 근데 그 집이 아버지가 마도로 쓰셨어. 그래서 집을 비우시고 어머니도 그래서 외출 중일 때가 많았고 그냥 친구들끼리 그 집에서 놀면서 4명이 라면을 6개씩 끓여 먹었어요. 중학생 때는 항상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야죠. 스낵면은 빨리 익기 때문에 금방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낵면이 그리고 정말 스낵처럼 좀 덜 부담스럽고 면이 좀 가느다랗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익죠. 그래서 혼자 먹기에도 조금 덜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안성탕면 이야기를 했지만 칼칼하고 맵싹한 면보다 좀 덜 매운 면 계열로 저희가 잘 또 먹곤 하는 게 삼양라면. 또 저는 무파마도 좋아합니다. 아, 무파마는 좀 해장용을 표방하면서 나온 라면 아닌가요? 저는 무파마를 제일 처음 먹었던 시점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첫 번째 회사 다닐 때니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우리 팀 회식이 있었어.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우리 팀이 다 좀 전멸인 거예요. 연차에 있으신 분들은 아직 출근을 안 했고 그래서 어린 저연차들끼리 구내 매점에 가서 예전에는 회사 건물 큰 건물마다 꼭 라면 끓여주는 매점이 하나씩 있었어요. 맞아. 지금은 편의점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저런 잡화 같은 것도 팔고 작은 슈퍼? 구멍가게 같은 데였고 그 한쪽에서 그렇지. 지금의 편의점처럼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직접 끓여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참 인상이 푸근하고 친절하신 중년 여성 사장님이 계셨는데 라면을 바꿔봤어요. 이게 무파마예요. 새로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주셨는데 저는 이제 회식을 하고 속이 불편하잖아요. 보통 그럴 때 매점에 라면 먹으러 가잖아. 다음날 아침에. 근데 속이 쫙 풀리는 거예요. 아, 라면으로 해장 제대로 했네. 그래서 먹고 나서 사장님 이 라면 잘 될 것 같아요. 해장으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떤 라면을 처음 먹었던 날이 잘 기억이 나진 않잖아. 나는 그렇게 처음 먹은 날 기억이 나는 라면이 있어. 뭐? 오징어 짬뽕. 언제 먹었어요? 비슷하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나는 오징어 짬뽕을 잘 안 먹었던 게 너구리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과자 특집에서도 여둘톡에서 해산물 과자 계열을 또 우리가 좋아한다고 소개했잖아요. 자갈치, 오징어집, 새우깡 등등. 라면에도 라면에도 해산물 계열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좀 원조로 가장 오래된 해산물 라면은 너구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동통통 내 너구리.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마를 꼭 항상 넣어서 먹을 것이냐 버릴 것이냐의 논란이 되는. 나 잠깐 여기서 끼어들어서 딴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제가 아는 사람 얘기였는지 전에 들은 얘기였는지 지금은 헷갈리는데 그분이 꿈에 용이 6마리가 승천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대박 꿈 아니야? 로또 당시에 사야지. 로또를 사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로또는 아무것도 안 맞고 혹시 너구리를 뜯었더니 다시마가 6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야. 나 이거 무슨 일상툰 만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랬나? 마음의 소리 뭐 이런. 너구리의 다시마는 2개만 들어있어도 대박이죠. 근데 수출용 너구리에는 다시마가 안 들어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크게 들어있지 않고 해조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잘게 분쇄해서 스프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너구리의 다시마 먹는 편이에요. 해조류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저의 취향이지만 제가 이제 컵라면 먹을 때도 새우탕면이나 튀김우동 아니면 백제쌀국수 먹을 때 저는 자른 미역 있죠. 요새 조리용으로 나오는 건미역을 항상 더 첨가해서 먹거든요. 그럼 더 맛있어요. 아이고 부산의 딸이다. 미역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구리에 들어간 다시마도 먹는 편이고 근데 너구리의 다시마가 이제 2개 들어있으면 로또인 그 느낌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출시한 라면이 또 있어요. 오동통면이라고 오뚜기에서 나왔나? 근데 그건 이제 다시마가 2개 이거를 오히려 광고하면서 표방하는 그런 라면이었어. 그래서 저는 너구리를 좋아하니까 그 라면도 궁금해서 얼마 전에 사봤는데 못 먹고
시간이 지나버린 거야. 아. 주로 컵라면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라면이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진짜 짧아요. 맞습니다. 보통 한 반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라면이야말로 신선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맞아요.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그렇듯이 이게 한 달 안에 제조된 것일수록 맛있고 한 3, 4개월 지나면 면에서 그 어떤 기름 쩐맛? 냄새 같은 게 나죠. 그래서 사놓고 정말 돌아서면은 유통기한 지나기가 일쑤인데 오동통면도 그렇게 한번 사봤다가 어느새 유통기한이 지나 있어서 얼마 전에 좀 아깝지만 버렸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오징어 짬뽕 짬뽕입니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너구리를 먹다 보니 오징어 짬뽕에는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예전에 오래전 친구가 이제 그때는 서로 막 어울려서 늦게까지 술 먹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뭐 술을 먹고 밤이 깊었을 때 다들 좀 안주를 먹었어도 출출해지는 그 순간에 11시 반이죠. 내가 바로 오징어 짬뽕 요리사다 하면서 오징어 짬뽕을 끓여줬는데 줄여서 오짬. 근데 그 친구만의 독특한 조리법이 뭐였냐면 피망, 초록 피망을 썰어가지고 센 불에 약간 태우듯이 볶는 거예요. 중화식이네. 태우듯이 볶아서 이제 그 물에다가 오짬을 끓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먹었을 때 이게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중화식 짬뽕 느낌도 살짝 나고 그리고 라면에 부족하게 마련인 야채도 비타민도 보충이 되고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었던 이것도 천재 기억이 나요. 레시피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릅 비빔면만큼이나 오짬을 알게 되고 또 그 뒤로는 종종 먹었죠. 피망이 없어도. 그리고 너구리를 오랜 기간 잘 먹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너구리 면발이 너무 굵게 두껍다? 느껴지는 거예요. 너구리는 좀 푹 익혀서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굵은 면보다는 좀 더 얇은 면 위주로 먹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 나이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져서 아닐까요? 아 그런가? 근데 약간 나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우동 같은 거 계속 좋아하고 잘 먹기는 하는데 이제 라면은 간편하게 빨리 먹고 싶으니까 너구리처럼 좀 두꺼운 면을 오래 끓여야 되는 것보다는 점점 더 빨리 익는 얇은 면 쪽으로 갔던 것 같아. 자, 이 시점에서 또 사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동반 라면. 괄호 열고 너무 거창하다. 피처링 과도한 건강 지식이 주는 두려움에 맞서며. 맞서며. 두려움에 맞서며 타일토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한번 궁금하네요. 용감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라면 특집 주제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최애 라면은 이것입니다 라고 단 하나를 꼽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맛있고 너무 다른 결을 가진 라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시기별로 저를 동반해온 라면들을 소개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목하여 나의 생애 주기별 동반 라면입니다. 먼저 큰 분류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물 라면파입니다. 비벼 먹는 면을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불닭볶음면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이니까요. 불닭볶음면. 저는 사실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틀림없이 힘들 것 같아서. 하지만 제게 라면이란 본래 국물이 있는 따뜻한 면 요리입니다. 그렇죠. 비벼 먹는 면은 맛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딘가 비빔면과 파스타의 친척 정도로만 느껴져요. 다만 이 원칙은 늘 예외를 만나는데 그 대표가 까르보 불닭입니다. 삶이 조금 버겁고 억울한 날 한 사발 화끈하게 비벼 먹고 나면 응꼬는 불이 나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애 주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영기의 동반라면은 너구리였습니다. 윤영기란 자기 취향을 발견하기 전 부모의 취향과 선택을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윤영기에 먹기에 너구리 좀 맛이 세지 않나요? 순한 맛을 드셨나? 순한 맛이겠죠. 저희 집 최애 라면은 너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였을까요? 통통한 면발 때문에 같은 한 봉지라도 뭔가 더 든든하게 느껴져서였을까요? 엄마가 계란 하나 넣고 끓여주시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구리와 너구리의 계란은 계란. 조금 제가 이 사연을 읽고
지난 편 녹음하고 나서 이번 편 녹음하는 사이에 지금 라면을 한 5-6번 먹은 것 같은데 제가. 그쵸. 친구랑 탁구 치고 나서 분식집에서 또 마침 라면을 먹게 되어서 사연이 하나 왔는데 너구리에 계란을 넣어 먹는다는 얘기가 있었어. 너구리의 계란은 난 반대야.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놀랐어. 그랬더니 그 친구, 황사라는 친구가 대답을 해주기를 그 파가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촌의 신개치라는 라면집에서 너구리 계란, 너개치, 너구리 계란 치즈 이런 메뉴도 있었어요. 치즈까지? 근데 저의 이론은 너구리가 해산물 라면 쪽이잖아요. 재료들이 같은 원천에서 온 것들끼리 조화롭습니다. 너구리에 다시마, 미역 어울려요. 하지만 계란은 땅 위에 사는 달기 낳은 알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동물성 어떤 식재료들, 버섯이 들어간 신라면이라든가 아니면 된장 베이스의 안성탕면 이쪽은 계란 어울리지만 바다에서 온 너구리? 계란 저는 좀 반대되네요. 저도 너구리를 끓여 먹을 때는 물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국물을 좀 맑은 느낌으로 먹는 편인데 계란을 듣고 좀 의아하긴 했으나 그 논쟁이 좀 뿌리 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너게 이대로 좋은가? 너게파가 굳건하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쪽이 면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취향을 존중해야죠. 네, 취향은 존중하지만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겸상할 수 없다. 그런데 제 취향을 알고 난 뒤부터는 먼저 찾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구리는 타이로 정해졌지만 분명 사랑받았던 유년기의 동반 라면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방금 엄마에게 최애 라면이 뭐냐고 물어보니 너구리 순한 맛이라고 하시네요. 네네. 반대로 청소년기에는 동반 라면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엄마에게 깊은 감사와 뒤늦은 죄책감을 함께 느낍니다. 저는 교복을 입고 라면을 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급식이 영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고 점심뿐 아니라 저녁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던 불효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때는 급식이 없어서 저희는 점심 저녁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고 근데 도시락을 까먹고도 매점에서 라면도 사 먹는 게 여고생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컸는데 저랑 좀 다르게 살아오셨네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잘못하셨네요. 급식이 나오는데 엄마한테 굳이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다니. 지금 제가 30대 후반이 되어 생각해보면 엄마도 그때는 참 어렸을 텐데요. 고등학생 자식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바빴을 텐데 하루 두 끼 도시락에 반찬 여러 가지에 국까지 챙겨줬다니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청소년기엔 유일하게 동반 라면이 부재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은 어머니와 함께 너구리 순한 맛 계란 넣어서 한 판 드세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며 드디어 제 취향의 외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개입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아주 잘 받는 타입인데 그 시절 제 주변에는 내 최애 라면은 이거다를 너무 자주 외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강한 전도에 약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직접 먹어봤는데 별로였으면 무시했을 거예요. 무파마는 진짜였습니다. 이 친구가 무파마를 전파했구나. 특히 저는 무파마 컵라면을 좋아합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요. 컵라면이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진국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 파, 마늘이 국물의 세계를 제대로 구축해 놓았고 이 국물이 정말 미쳤습니다. 약간 걸쭉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짠 국물이 아니라 무엇인가 오래 끓인 듯한 깊이와 농도가 있습니다. 와우. 적당히 칼칼한데 묵직하고 묵직한데 또 시원합니다. 뜨거운 걸 먹고 와 시원하다라고 말하게 해준 최초의 음식이었습니다. 김치 같은 외부 조력자가 없어도 혼자 완결성이 있습니다. 청년기의 반려라면은 단연 무파마였습니다. 지금 무파마 너무 영업됐어.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컵라면. 그리고 이 시기에 참깨라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깨라면 맛있죠. 제가 참깨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계란 블록 때문입니다.
이 조그만 계란이 야들야들하게 익었을 때의 만족감 그리고 고소한 풍미는 다른 라면들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참깨라면은 계란이에요. 너구리는 참깨라면. 아니지만 참깨라면은 잘 어울려. 정말 계란이랑. 그 계란 블록이 따로 들어있는 라면이 또 있나요? 저는 참깨라면에서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아예 블록까지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권장이지. 거기 들어있는 기름 소스가 좀 매콤한 맛이 계란에 비릴 수 있는 맛을 딱 잡아주죠.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과도한 건강 정보를 접하는 시기가 됩니다. 라면 몸에 안 좋다 이런.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린다느니 정제 탄수화물은 가급적 피하라느니 하는 정보들 말입니다. 모르던 시절이 좋았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없으니 대체로는 건강하게 먹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제 삶에 등장한 것이 누들핏이었습니다. 아, 누들빛. 초반엔 맛이 다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종류가 다양해진 뒤에 접하게 됐습니다. 요새는 거의 모든 맛이 다 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참깨라면 맛 누들핏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참깨라면의 계란블록 세계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먹어봤는데 계란블록이 들어있었고 맛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한 컵이 130칼로리도 안 되네? 그리고 3컵을 한 번에 뜯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량은 이미 라면 한 끼를 훌쩍 넘어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가볍습니다. 저칼로리라는 숫자가 사람을 얼마나 용감하게 만드는지요. 컵 3개에 동시에 물 붓고 있는 제 모습을 누가 봤다면 조금 창피했겠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며 또 한 번 내 최애 라면은 이거야를 너무 자주 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녀는 실제로 거의 매일 라면을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이나 씨 아니? 저는 그녀의 말을 꽤 신뢰했습니다. 라면을 많이 먹는 사람이 고른 최애 라면에는 나름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선택은 바로 열라면이었습니다. 왜 좋으냐고 물었더니 청양고추 맛이 나. 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전도를 당해 먹어봤습니다. 정말 청양고추 맛이 났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불닭볶음면까지 갈 정도로 인생이 망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적당히 차오른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열라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맵긴 맵지만 무작정 때리는 매운맛이 아니라 맛있게 맵고 자꾸 당기는 매운맛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맵싹한 국물을 아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고백하자면 저는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을 선호합니다. 아,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특히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컵라면이 나온 뒤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귀찮은 걸 잘 못 참는 성격인데 짧은 시간 안에 끓인 라면에 가까운 완성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컵라면 면발에 그 약간 건조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좋아합니다. 봉지라면을 냄비에 끓이면 면이 훨씬 부드러워지는데 저는 그걸 가끔 눅눅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컵라면 특유의 덜 젖은 면. 덜 젖을 수는 없지 사실. 나 뭔지 너무 약간의 크리스피한 느낌이 있는 거지. 나 이분 만나보고 싶어. 아직 건조함이 남아있는 그 식감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들핏 열라면이 나왔습니다. 대박. 이건 정말 사랑입니다. 열라면의 맵싹한 국물 맛을 즐길 수 있지만 130칼로리입니다. 3개 뜯으시잖아요. 저는 또 한 번에 2-3개를 끼려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근황을 덧붙이자면 저는 한때 타일 학원에 등록한 뒤 타일? 스스로를 기억나요. 타일 토로라고 이름 붙였으나 수업 3회 만에 그만둔 전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름이 현실을 너무 앞서간 드문 사례였습니다. 언니들도 라면 드시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면만큼 좋아하는 언니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타일 토로 드림. 이제 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들핏 토로로? 아, 너무 재밌네요. 와, 아니 근데 보통은 한 개 먹다가 이걸로 상에 안 찬다. 너무 맛있다. 한 개만 더 먹을까? 이러다가 2개를 뜯게 되잖아요. 근데 3개를 한 번에
먹다가 뿌는 거 아니야? 뭔가를 놔버린 거죠. 야, 대단하다. 근데 저도 누들핏을 좋아하는데 저는 뭐 칼로리 걱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당면 면발을 좋아하잖아요. 누들핏이 약간 당면같이 맞아요. 생긴 거죠. 되게 가느다란 당면처럼 좀 쫀득쫀득하고. 근데 당면은 칼로리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누들핏은 당면 같은 식감이지만 칼로리가 낮은 거로군요. 그렇죠. 당면은 아마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서 칼로리가 아주 높을 텐데 누들핏의 면은 뭐 다른 재료로 만드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 식감과 맛 때문에 좋아하고 저도 참깨라면 누들핏 그리고 튀김우동 누들핏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네요. 튀김우동도 누들핏이 다 있어요. 요즘은 누들핏이 정말 이 열라면 맛 있는 것처럼 뭐 아라탕이니 뭐니 해서 정말 모든 맛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저는 허거를 먹을 때도 당면을 썩 즐기지는 않는 편이라 누들핏이 그 질감이 약간 저는 적응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저 너무 좋아하는데. 이 타일토로님의 메일을 읽다 보니 정말 저도 중학교 때 스낵면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어떤 라면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평생 먹어온 음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거대한 유행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에 또 따라가지 않는 어떤 집에서 선호하는 너구리 순한 맛처럼 우리 가족만의 취향도 있고 내가 어떤 친구들에게 영향받은 순간도 있고 회사를 처음 다녔을 때 매점에서의 그 사장님과의 대화 이런 장면이 우리 인생을 라면이라는 필터로 쫙 꿰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엄청 추웠던 적이 있잖아요. 엄청 춥고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비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서촌에서 옷가게 엔드엔드 하는 우리가 온싸라고 부르는 친구가 신라면 컵라면을 갑자기 묻지도 않고 물을 부어와서 쓱 건넸어요.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덜덜 떨면서 먹었는데 그 라면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무대와 무대 사이 쉬는 시간마다 라면을 한 개씩 먹었어요. 너무 추워서. 제가 라면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거의 최초의 순간은 일단 아빠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이제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해주지 않고 뭔가 외출을 했을 상황이었겠죠. 자기 취향대로 라면에다 김치를 잔뜩 넣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빠는 라면에다가 생선을 넣었어. 김치는 양반이네요. 그러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빠들이 라면 끓일 줄을 모르는데 자기 입맛대로 조리를 그렇게 창의적으로 하셨을 때 이 어린이들의 절망감. 라면은 그냥 끓이는 게 순정이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억은 어릴 적에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준다고 사오라고 하셨는데 그 라면이 불량품이었던 거야. 그래서 스프가 없었던 거야. 아이고.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 슈퍼에 가서 바꿔달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불량품 자체가 굉장히 줄었겠죠. 근데 그때는 할머니가 뭐 그렇게 저를 다시 슈퍼로 보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국간장을 넣어가지고 라면을 국물을 따로 조리를 해서 주신 거야. 할머니 그 마음은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라면은 수프가 생명이라고요. 그 MSG의 그 칼칼하고 그러니까. 인공적인 맛 그게 바로 라면인데 그래서 정말 울고 싶었던 기억이 나네요. 거의 그 영화 집으로에서 치킨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백숙 끓여줬던 그런 느낌이었어. 저희 오늘 녹음하러 오기 전에도 또 라면을 새롭게 한번 끓여 먹어봤습니다. 또 굉장히 성실하게 방송 준비를 했죠. 맞아요. 요즘 SNS에서 또 유행하는 레시피인데 농심 멸치 칼국수 있잖아요. 멸칼. 이거를 등촌 샤브 칼국수 스타일로 해킹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레시피가 있길래 그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선우 씨가 이 라면 특집 준비를 위해서 어제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장을 봐서 맞아요.
미나리, 소고기. 버섯, 소고기 이렇게 준비를 해뒀죠. 맞아요. 등촌 샤브 칼국수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체인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프랜차이즈 음식점이고 아마 뭐 이름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드셔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샤브 칼국수를. 이제 좀 매콤한 국물, 빨간 국물에다가 미나리가 되게 많고 미나리와 버섯 그리고 소고기를 샤브샤브로 건져 먹은 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칼국수 면을 넣어서 끓여 먹고 마지막에는 한국인의 디저트, 죽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식사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멸치 칼국수 시판 봉지 라면을 가지고 해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양념장이 필요한데 이게 조금 손이 가기는 합니다. 고춧가루 1스푼 그리고 국간장, 고추장, 된장 반 스푼씩 그리고 저는 이제 라면 장인 윤이나 작가님이 트위터에 올린 레시피를 참고했는데 거기는 마늘의 양에 대해서는 써있지가 않았어요. 다진 마늘이 들어가는데 다진 마늘은 좀 넉넉하게 해야지 그 맛이 제대로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반 스푼에서 1스푼 사이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은 500ml보다는 좀 더 해야 돼요. 한 700ml 정도 썼습니다. 이 물이 끓으면은 먼저 스프를 넣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멸치 맛 육수가 되는 거죠. 샤브샤브의 육수 베이스가 되는 거고 이 스프를 넣고 국물이 끓으면은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물이 약간 빨개지겠죠. 빨갛게 끓는 국물에다가 미나리, 버섯 넣고 고기와 면을 넣고 끓여 먹는 이런 순서의 레시피예요.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약간 야채를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나리 제철이어가지고 선우 씨가 1,100원 주고 사왔다 그랬는데 너무 맛있었잖아요. 미나리가 너무 싸고 맛있는 철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한 번에 넣고 끓여 먹다가 이걸 그냥 샤브샤브처럼 더 먹어보자라고 해서 면을 건져내고 육수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육수 추가는 적당히 하면 됩니다. 아까 말한 양념이 남아있으면 더 쓰시고 아니면 뭐 적당한 재료들을 더 넣고 물 더 넣고 해가지고 끓이면서 미나리와 버섯을 잔뜩 더 먹었죠. 식탁 위에다가 브루스타를 올려놓고 끓여가면서 먹고 우리 둘이 같이 푸짐하게 그렇게 먹었는데 멸치 칼국수 한 개로 한 거잖아요. 2개를 그렇게 해먹게 되면은 이제 죽을 끓여 먹을 여지가 남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맞아요.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재료들을 건져 먹고 채소, 버섯도 아주 푸짐하게 먹고 그러고 남은 국물에다가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죽은 작은 햇반을 사용했고 작은 햇반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이 1분 30초인데 1분 10초만 돌린 뒤에 국물을 아주 자작하게 국물이 많으면 짜지니까 국물을 많이 떠내고 자작한 데다가 근데 이 국물은 완전 진국이죠. 그렇죠. 고기와 모든 채소들의 수분이 다 함유돼 있으니까 아주 진국이죠. 거기다가 1분 10초 돌린 햇반을 넣고 센 불에다가 수분을 날려가면서 익히고 계란 언제 넣나요? 계란은 불을 끄고 넣어야 됩니다. 불 끄자마자. 계란을 다른 그릇에다가 미리 깨놓고 불을 끔과 동시에 휘 둘러서 넣어주고 나서 익을 정도로 젓고 참기름을 한 바퀴만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 멸치 칼국수 샤브샤브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엊그제 쿠지라이식 라면 해먹을 때 준비한 쪽파가 좀 있어서 쪽파 살짝 해가지고 먹었더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라면 재료들이 물고 물리며 돌아간 한 주였어요. 자, 이 멸치 칼국수를 활용해서 등촌 샤브 칼국수 스타일로 저희가 샤브샤브 해먹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본 사는 톡토로님께서도 멸치 칼국수를 활용한 일본 음식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토로라고 합니다. 수년간 여둘톡을 들으며 언니들에게 이번에야말로 메일 보내야지 하고 수십 번 결심했지만 늘 생각에만 그치고 말았던 게으른 톡토로였는데요. 라면이라는 단어에 흥분해서 드디어 첫 메일을 보내봅니다.
야, 라면의 힘은 정말 강력하군요. 그러게요. 한식 열풍 덕분에 일본의 슈퍼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은 제가 가장 즐겨 찾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라면을 식재료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부분 구매한 라면을 550ml의 물만을 넣어 평범하게 끓여 먹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해커시네.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이미 평범하지 않아요? 물론 조리법대로만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는 라면이지만 맛의 고장 호남 출신으로서 무엇을 먹어도 제대로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저는 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먹기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아유, 묵재 선생님이시네요. 우리 쩝쩝 박사 학위 소지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많은 라면들 중 제가 가장 자주 활용하고 있는 라면은 멸치칼국수입니다. 평소 멸치칼국수는 들깨가루를 듬뿍 넣고 참기름과 김가루, 푼 달걀을 더해서 걸쭉한 들깨칼국수처럼 즐기거나 아유, 맛있겠다. 이미 맛있겠는데요. 약간 이 베테랑 칼국수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뎅과 밀떡을 잔뜩 넣어 오뎅탕으로 활용해서 먹는 편인데요. 요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오뎅탕으로 먹을 때는 또 쑥갓이 어울릴 것 같네요.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 이번 메일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톡토로로서 멸치칼국수를 활용해 후쿠오카의 명물 모츠나베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모츠나베 같은 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나요? 아니, 앞에 들깨칼국수랑 오뎅탕도 범상치가 않은데 이렇게 휙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모츠나베를 만들어 드신다고 합니다. 야, 먼저 냄비에 양배추를 듬뿍 깔고 그 위에 대창과 대파. 대창을 개인이 식재료로 이렇게 다루시다니. 대창과 대파, 두부 등 취향에 맞는 재료를 올려줍니다.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는데 이때 라면에 표시된 물의 양보다 넉넉하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창의 잡내를 잡기 위해 청주나 맛술을 적당량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으면 동봉된 멸치칼국수 스프와 미소된장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대창이 익을 때까지 팔팔 끓여줍니다. 보통 모츠나베는 미소파와 쇼유파, 쇼유는 간장이죠.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미소파라 미소된장을 넣지만 쇼유파이신 분들은 간장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부족한 간은 미소된장이나 소금으로 맞추고 불을 끄기 1분 전에 가지런히 썬 부추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맞아요. 부추 언제 넣는지 궁금했어요. 시원한 캔맥주와 함께 채소와 고소한 대창을 폰즈 소스와 함께 즐기고 남은 국물에는 동봉된 면을 넣어 끓여 칼국수로 2차 식사를, 그리고 또 남은 국물에는 찬밥과 김가루, 달걀, 참기름 듬뿍 넣어 죽으로 3차 식사까지 즐겨줍니다. 물을 넉넉하게 넣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라면이 멸치 베이스라 과연 어울릴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려서 오이시를 연발했던 레시피였습니다. 특히 대창의 기름과 채소에서 나온 채수로 더욱 풍부해진 스프를 활용한 칼국수와 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언니들 덕분에 매주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선우 언니 교토 여행 오셨다는 인스타 스토리 보고 혹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인 오사카 성도 놀러 오시려나 싶어 우연히 마주칠 것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8살 일본어판을 늘 가방 안에 지니고 출퇴근도 했었답니다. 너무 귀여우신데요? 저 오사카 성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마주쳤으면. 낮 시간에 가서 마주칠 수가 없었네. 출퇴근을 하셨을 테니까. 요즘 일본인 여성 동료들에게 12살 일본어판을 선물하며 열심히 언니들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해주어 제가 다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톡토로 투게더 월드 투어가 열릴 그날을 기대하며 해외 톡토로로서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해토로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대창 같은 식재료를 써보겠다는 마음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모츠나베를 이렇게 라면 해킹해서 해드시다니
굉장히 어떤 요리에 대한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거는 자신의 한계를 좀 정해두지 않는 그런 용감함, 도전 정신 이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드리고 싶네요. 배보다 배꼽이라고 정말 멸치 칼국수의 활용 범위를 훌쩍 그렇죠. 넘어서 아니 근데 모츠나베 먹고 싶다 이거 읽으니까 대단하십니다. 라면을 식재료라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활용법도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까 그 피망을 태우듯이 볶아가지고 옷잠에 넣어 먹었던 또 비빔면에 두릅을 같이 먹는 이 분들처럼 라면을 간편하게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라면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 그것을 베이스로 놓고 또 자신만의 창작 요리. 창작 요리를 만든다는 게 참 사람들은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라면을 본격 해킹하는 게 아닐 때 간편하게 끓여 먹을 때 그래도 이것저것 조금 더 넣어서 이를테면은 라면과 구공탄 노래처럼 고춧가루를 더 넣는다든가 그런 첨가물들을 간단하게 더 넣어 먹곤 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첨가물은 계란입니다. 선우 씨는 계란 어떻게 먹어요? 저는 원래는 라면의 순정 맛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제 영양학적으로 라면만 먹었을 때 단백질이 부족해서 달걀을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쪽이고 이 묵재 선생님 맛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영양학적인 균형의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참깨라면이나 안성탕면은 달걀이 잘 어울리는 라면인데 대부분의 라면들은 그 자체로 먹을 때가 더 맛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달걀을 첨가해서 먹었을 때는 노른자가 잘 풀어지지 않으면 이 반숙 노른자를 깨트려서 먹는 게 좀 라면과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휘저어서 차라리 국물과 달걀이 아예 일체화되어서 부드럽게 맛이 풀어지는 그쪽을 더 좋아하네요, 저는. 저의 경우에도 왜 계란을 수란처럼 익혀가지고 그걸 깨뜨려서 노른자가 흘러나오게 해서 먹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가끔은 그렇게 먹었을 때도 색다르게 맛있구나 싶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계란 노른자가 익기를 바라는데 뭉친 채로 익히기보다는 풀린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옆에 밥 공기 같은 데다가 계란을 깨뜨려서 저어요. 근데 막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뒤섞일 정도로 젓는 것은 아니고 약간 노른자를 터뜨리고 휘휘 정도 흰색과 노란색이 구분이 될 정도로만 해놓고 나서 다 끓기 30초에서 1분 전 그때쯤에 라면의 면을 한쪽으로 살짝 밀고 그 국물이 있는 데다가 계란을 투하하죠. 그리고 젓지 않고 기다립니다. 선우 씨는 저어서 섞이게 그렇죠. 만들잖아요. 전체적으로 더 부드러워지게. 저는 국물이 그러면 좀 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애가 익기를 기다리죠. 근데 그대로 두지는 않고 약간만 저어서 맑은 면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젓지 않고 흔들어서네. 007이 마티니에 기대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미묘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만의 라면 철학이 다들 있어요. 그죠? 라면에 첨가해서 어울리는 재료들은 그 라면 봉지에 보통 조리에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것들은 추가해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파라든가. 파는 사실 여기저기 이 라면 저 라면에 다 어울리는 편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른 미역, 건미역 조금씩 추가해서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고수 집에 있으면 고수랑 라면은 잘 어울립니다. 고수를 맞습니다. 잔뜩 넣어서 먹으면 맛이 있고 그리고 짜파게티 먹을 때는 약간의 고춧가루.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고춧가루 살짝 뿌려서 먹을 때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칼칼함이 포인트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늘 짜장면 시켜서 먹을 때 고춧가루를 뿌려 먹던 기억이 있어요. 자, 사연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화성에 사는 란토로입니다.
한 달간의 휴방 끝에 돌아오셔서 무척 반가웠어요. 1일 15일 에피소드 들으며 차분하면서도 마음이 강해지는 요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도로 투게더 행사 티켓도 구해서 벌써 설레는데요. 가장 설레는 건 다음 주에 방송될 라면 특집입니다. 과연 쩝쩝 박사님께서 어떤 라면 썰을 풀어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반숙 계란 후라이를 먹지 않다가 쩝쩝 박사님께서 왜 비빔밥에는 반숙 후라이여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줄곧 반숙 후라이에 밥 비벼 먹는 고소함에 푹 빠져 있습니다. 라면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지만 또 좋아하는 음식으로도 잘 꼽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누가 라면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또 아닌 라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컵라면으로는 육개장과 참깨라면, 봉지라면으로는 삼양라면과 진라면 매운맛을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비빔라면류에선 단연 짜파게티가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겉봉에 쓰여 있는 대로 물을 정확히 맞추고 조리 시간도 타이머로 재서 먹습니다. 하지만 짜파게티만은 저만의 초간단 응용 레시피가 있습니다. 오. 바로 다진 마늘을 넣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 짜파게티는 다 먹어갈 때쯤 느끼함이 올라와서 속이 조금 불편해지곤 하는데 그런 단점을 잠재우면서도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프와 비비는 단계에서 올리브유를 넣기 전에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골고루 섞이도록 잘 비벼주고 먹으면 됩니다. 아주 별거 없죠? 간단함에 비해 만족도는 꽤 높아서 한번 소개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 먹어봐야겠네요. 짜파게티도 이 스프를 언제 넣느냐, 그리고 물을 얼마나 따라내고 얼마나 남기느냐에 대해서 개개인의 선호도와 어떤 철학이 다르게 반영이 되는 그런 라면이죠. 저는 좀 짜파게티가 촉촉한 쪽을 좋아해요. 국물이 좀 남아있게끔. 저는 꾸덕한 쪽을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은 짜파게티야? 아니, 나는 열라면 누들핏이야. 아, 그래?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네. 라면 먹을 때 꼭 필요한 거. 김치죠. 저는 이상하게 라면 먹을 때도 단무지나 김치를 잘 안 먹는 편이고 근데 제가 김치를 먼저 찾게 되는 두 가지 경우는 짜파게티를 먹을 때와 카레라이스를 먹을 때입니다. 야, 카레라이스 먹을 때는 배추김치라면 짜파게티 먹을 때는 파김치죠. 짜파게티가 맛있지만 지금 다들 약간의 느끼함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끼함을 어떤 방식으로 잡는가를 생각해보면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다진 마늘을 넣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파김치의 산미. 아주 지대로 잡아부리는. 그리고 짜파게티 위에다가 파김치를 길게 얹어서 면에 돌돌 말아서 한 입에 넣어주는 거지. 생각만 해도 개운하네요. 머리 브릿지 넣어주듯이. 그렇지. 그리고 비빔면 계열에는 아무래도 열무, 물김치가 아닐까 싶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물라면은 총각김치. 괜찮네요. 아삭아삭하이. 근데 이번 저희의 집중 라면 탐구 기간 동안 김용임, 김마님, 저희가 김장 특집 때 댁에 찾아가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김용임, 김마님께서 노지양 번역가님을 통해 저희에게 갓김치와 파김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갓파김치. 근데 진짜 너무 맛있고 갓김치가 너무 시원하고 이번 라면 특집 준비하는데 이 시원한 갓김치가 정말 톡톡히 노릇을 했어요. 근데 갓김치의 맛은 갓의 품종? 그러니까 이 갓 재료가 어떤 상태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갓이 좀 되게 힘이 있더라고요. 좀 두툼한 편이고 근데 그랬을 때
물론 절였다가 양념을 발라서 이제 발효가 되어가고 있겠지만 어떤 아삭함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마치 샐러드 먹듯이 아삭아삭하게 계속 먹고 있는데 이 라면 먹을 때 라면은 면발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드러운 면을 한번 먹고 아삭한 갓김치를 한 입 먹었을 때 또 식감적으로도 너무 어울리면서 어떤 빈자리를 쫙 채워주는 거야. 완벽해. 좋은 갓으로 만든 갓김치가 있다면은 어떤 라면이든지 천하무적이군요. 그렇지.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독도로 투게더 2016 저희의 4번째 생일잔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알라딘과 예스24에서 티켓을 오픈을 해서 예스24는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알라딘에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예스24 매진을 보고 지레 포기하셨던 분들 알라딘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4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파주 지혜의 숲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알라딘의 티켓 마감은 지금 이 방송이 올라가는 4월 21일 화요일 자정입니다. 아주 쫄깃하죠, 여러분? 오늘 밤 12시까지 예매가 가능하고요. 자, 독도로 투게더 2016 저희가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해놨습니다. 지난주에는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예매를 하신 톡토로 분들 오실 거니까 더 자세하게 행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둘톡의 다음 기념일 행사 때는 여둘톡 페어를 열고 싶다, 톡토로 페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이번 독도로 투게더의 톡토로 페어 베타 테스트 버전이랄까요? 약간 준비식으로 한번 시범 페어를 열어봤습니다. 저의 솜사탕 부스를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다음을 기약하고요. 그에 못지않은 너무나 귀엽고 재미있고 맛있고 다채로운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둘 애드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지금의 여둘톡의 친구 같아진 그런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작가님들이 22팀이 22팀이 부스로 진출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톡토로 투게더를 진행했을 때 매번 너무너무 귀여운 샘토로님의 포스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독도로 투게더 포스터도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끝나고 저희가 나가보면은 포스터가 다 남아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여워서 다 떼어가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떼어갈 필요가 없다. 역대 톡토로 투게더 포스터를 판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4번째 행사인 독도로 투게더 포스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 2, 3회에 각기 다른 귀여운 그림의 포스터를 샘토로님의 그림 정품으로 오리지널 포스터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샘토로님의 부스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둘톡에 소개되었던 제품을 할인 판매하거나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 다 둘러보시기를 바라고요. 히녹, 스튜디오 토림, 에르데, 일상기술연구소, 코운, 카밍그라운드, 헤드코어 이런 브랜드들의 부스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부스가 있어요. 모호연의 시계수리소입니다. 반려공구를 쓰신 모호연 작가님이 자연관찰일기, 도시관찰일기를 쓰신 이다 작가님과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에게 이다 작가님의 작품을 개인적으로 여둘 애드 의뢰를 해주시기도 한 모호연 작가님이 시계를 수리해 주십니다. 이 시계수리소에서 멈춘 시계 배터리를 교체해 드리는데 30분까지 무료로 해드립니다.
우리 독서 타임이 있기 전에 본인의 시계를 맡기고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 행사 마치고 시계를 찾아가시면 되겠죠. 자, 집에 멈춘 손목시계 있으신 분들 다 챙겨서 파주로 오시고요. 그리고 이다 작가님도 같이 부스를 열어서 자연관찰일기, 도시관찰일기, 본인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보여줬던 그런 관찰일기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 일지 양식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필기구도 대여해 주시고요. 이 부스에 들러서 관찰일기의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도 좋겠죠. 그 원화를 볼 수도 있고 스티커도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아마 점심 식사는 다들 하고 오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잔치가 열리는데 먹을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시식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덕화명란에서 명란을 맛볼 수 있는 부스가 열려 있고요. 그 옆에 풍미 마스터 클래스의 백지혜 작가가 제리코 레시피 부스로 참여합니다. 백지혜 작가의 풍미 파우더, 요거 여기저기 찍어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특별히 주원농원 부스를 짝꿍으로 붙여드렸어요. 그러면 주원농원의 배를 한 점 풍미 파우더에 찍어 먹을 수 있는 이런 목고제비 조합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시너지. 제가 지난달에 장사롱에 머리를 하러 갔다가 장사롱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원농원 사장님도 장사롱으로 머리를 하러 다니시거든요. 소식 들으셨어요? 주원농원 사장님이 한강 작가님, 이랑 작가님과 함께 베니스 비엔날레에 간대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무 신기한 소식이잖아요. 거기에 한국관이 열리고 여러 작가들이 초대를 받는데 주원농원 사장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격한 정치적 혼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시는데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독도로 투게더 행사에 오시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행사에 참여하는 작가로서 주원농원 사장님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식하다 보면은 또 목이 맥히잖아요. 이럴 때 디카프 워크룸과 맥파이 앤 타이거 여기서 시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둘톡 행사에 빠지지 않는 고방어서 그래도 부스에서 그래놀라를 판매를 하시고요. 인원 4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온 가족 출동하시는 거겠죠? 네, 우리 어린이 스태프들이 또 와서 든든하게 일을 해줄 것 같네요. 아,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독도로 투게더 행사에 각자 읽을 책을 구비를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주가 너무 멀다. 나는 가볍게 빈손으로 가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출판사들에서 바로 책을 구매해서 읽으실 수도 있거든요. 하와이 딜리버리의 아키노프, 그리고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이야기 장수에서 부스를 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둘 애들을 소개해드렸던 1일 시호일의 출판사 RHK에서도 부스로 진출을 합니다. 휴머니스트 출판사도 부스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오시면 아주 귀여운 인형 부스가 있을 텐데요. 보들토로님의 손으로 만드는 인형 부스예요. 근데 보들토로님은 어떤 분이시냐? 엄마가 만들고 딸이 그린 한식 레시피에 윤옥희 요리연구가님의 따님이신 그림을 담당하셨던 최진주 작가님이 또한 인형 작가이기도 하세요. 저희도 가방에 달고 다니는 너무 귀여운 인형이 있는데 보들토로님의 인형 부스도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스를 또 말씀을 안 드렸네. 저희의 영원한 언니 진 선배가 더해화 부스로 독도로 투게더에 오십니다. 아마도 이날 부스에서는 수아진의 수 선배도 같이 출동해서 꽃꽂이 키트를 판매하게 될 것 같네요. 더해화 부스에 들러보시면 진 선배의 꽃 작품도 보실 수 있고 간단하게 집에 가서 응용해 볼 수 있는 꽃꽂이 키트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책 읽는 시간 마치고 나면은 이 선물을 나누기 위한 자그마한 이벤트들이 또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양손 가득 선물을 잘 챙겨서 가실 수 있겠죠. 네, 파주까지 오시는 이 시간과 노력이 절대 아깝지 않도록 저희가 넉넉한 시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는 몇 시부터 열려 있나요? 지금 행사 시작이 공식적으로 3시인데 1시간 전에는 문을 열 거예요. 그리고 아마 파주라서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도착하시기보다는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늦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토요일 오후에 파주 나들이 삼아서 여유 있게 오시면 입장을 일찍 오시는 분들은 좀 일찍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되도록 빠르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행사 시간은 3시부터 5시까지지만 일찍 오셔도 됩니다. 네, 앞뒤로 부스를 구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조금 넉넉한 거를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 참여하시는 톡토로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거든요. 네, 쇼핑백에 담아드리기는 하겠지만 각 부스마다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짐이 분명히 늘어날 것 같아요. 스튜디오 토림에서 판매하는 도자기 제품이라든가 에르데에서 판매하는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코운의 가죽 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다 보면 짐이 상당히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헤드코어 명상방석 여러분들 여기서 체험해보고 앉아보실 수 있거든요. 요거 가볍기는 하지만 한 개 사서 집에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보면 저 같으면은 좀 넉넉한 에코백 챙겨오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케아 가방 가져오세요. 이케아 가방 가져오면 이제 이구지구 흰옥도 담고 카밍그라운드 가구도 담고 이 건물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그렇게 넓지가 않고 하지만 그 건너편에 공영 주차장이 있고 길에다가 주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말이라 또 4월 말이기 때문에 파주에 여러 다른 여행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어서 주차가 좀 혼잡하긴 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가급적 권해드리지만 교통이 너무 불편한 곳에서 오신다면은 조금 더 일찍 오신다든가. 파주 출판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쭤봤는데 주말에는 길가에 세워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말하면서 떨린다. 혹시 딱지 뜨면 제 앞으로 다 달아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오시는 분들은 고요하게 책 읽는 몰입의 시간 전후로는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각종 부스에서 재밌는 체험하고 내가 늘 듣던 여드레드 사장단 분들 직접 자만추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선물들 다양하게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독서 시간의 앞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알라딘에서 예매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덕화명란 견학 갔을 때 빠져버린 그 명란 쿠션 있잖아요. 우리가 안고 사진 찍었던 명란 네, 인형. 그 인형도 다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선물로 드린대요. 그렇죠. 큰 가방이 있어야겠죠? 요거 너무 탐나고 그리고 에르데의 턴테이블형 어드벤트 캘린더 요것도 선물에 들어 있습니다. 참여도에 따라 다양한 선물을 쟁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파주까지 오셨는데 섭섭지 않게 돌아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 부스 하나 내서 이케아 가방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82화 궁극의 루틴 1일 시호일로 저희가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많은 톡토로들이 환영해 주셔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생강토로님께서 왔구나 내 출근길 넷플릭스 그리웠어요 라고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리웠다 반갑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지한 톡토로님께서 왔다 내 화요일 루틴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엔님께서는 여둘톡이 돌아와서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언니들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란토로님께서 와 소름. 방송 전날인 4월 13일에 남편과 저녁 산책하던 중에 예쁜 새소리를 듣고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새인지 궁금해서 제가 애용하는 픽처버드라는 앱에서 찾아보았더니 그 친구가 바로 돼지박이였거든요. 앱 화면 캡처한 거 보이시나요? 하시면서 정말 돼지박이를 캡처하신 거를 올려두셨네요. 근데 이런 신기한 앱이 있었네요.
182화에서 새소리 듣자마자 오잉? 이거 어제 찾아본 돼지박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돼지의 돼 아니고 한 돼, 두 돼 할 때의 돼지박귀라는 설명 들으며 반갑고 신기하고 소름. 작가님들은 정말 책 영업계의 아인슈타인이에요. 일일 시호일을 살지 말지가 아니라 몇 권을 사야 하지? 라고 고민하는 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 또 영업당했구나. 크크크. 하지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웰컴백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걸음 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언니들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래 톡토로분 말씀처럼 여둘톡이 돌아오니 이제야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언니들도 그간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둘톡과 함께 준비하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연수도 받고 지금은 판사 톡토로가 되었어요. 판사 톡토로님. 언니들과 톡토로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법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두 분 와락 안아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언니들 하셨네요. 아, 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법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 정말 반가웠어요. 여러 이야기들 중 댓글에서 나온 비빔밥 소감문 중 하나가 귀에 쏙 들어와서 대댓글 삼아 적어보아요. 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2000년 초중반엔 학급 단합대회라는 이름으로 학급별로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비빔밥을 해먹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고3 담임을 했던 어느 해에 교실에 큰 양푼과 양념을 두고 거의 매일 야자 전 석식 시간에 비빔밥을 해먹었어요. 그 학급에 그해 여성 3인조 걸그룹에 데뷔한 친구가 있었는데 활동하느라 야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할 정도로 비빔밥 하나로 학급 단합력은 정말 최고였어요. 비빔밥의 힘이 이런 거로군요. 그러게요. 이게 또 한 학급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반들이 꽤 있었던 거군요. 신기합니다. 호두토로님께서 작가님들 웰컴백이에요. 그리고 저 독도로 투게더 예매 성공했어요. 파주까지 가는데 혼자 가면 심심할까봐 남자 사람 동거인한테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동거인이 묻네요. 이거 독도 지킴이 행사냐고. 독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레네요. 곧 만나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둘톡을 모르시는 분이면 이게 무슨 행사인지. 동거인분 독도 지키러 파주 간다고 생각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키스 토로님께서 이탈리아에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본인이 기획하신 그림책 프로젝트가 2026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스페셜 멘션상을 받아서 수상 겸 연설을 하러 와 있다 라고 하셨네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빅토리노트에 큰 영감을 받았어서 이옥선 작가와 제가 함께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북토크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둘키토로님의 댓글입니다. 하나 작가님이 쓰신 책 소개 문구에 대해 듣는 순간 작가님이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은 톡토로들일 테고 나는 톡토로니까 작가님들이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 바로 나라는 기적의 논리로 바로 책 구매를 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이렇게 하나 씨가 썼죠. 책을 읽다 보니 한국말도 모르는 채 여둘톡을 들어오신 오사카 토로님께서 바로 책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알 수 없을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둘톡과 톡토로들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순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독도로 투게더 행사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파주라 점점점. 제가 사는 광주에서 파주까지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로 최단 거리는 얼마인지 다양하게 찾아보다가 당일로 다녀오기는 무리인 일정 같아 이번 독도로 투게더에는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500명이 한 곳에서 몰입해서 책을 읽는 경험이라니 얼마나 또 황홀할까요? 하나 작가님의 솜사탕 부스도 있을지 궁금한데 다녀오신 분들의 멋진 후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들 멋진 경험하고 오시길 바라요 하셨네요.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솜사탕 부스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밌는 부스들이 많이 열리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세토로님께서
혹시 톡토로 투게더 독도로독 시간에 줌으로 세계 만방의 독도로들과 독도로독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참가하고 싶어서 말해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너무 잘 들었어요. 작가님들이 방학하시는 한 달 동안 저는 영어 시험도 보고 글도 쓰고 인스타도 개설하고 모임도 하나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타파해 보기로 했어요. 아이고. 이상입니다. 와, 하셨어요. 멋지네요. 줌으로 생중계를 하지는 못하지만 현장 스케치를 해서 편집을 통해서 저희의 유튜브 계정으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려고 하는 이 독도로독 이벤트 중에 한번 해외에 계신 독토로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온라인 줌으로 아니면 저희 유튜브 라이브로 같이 책 읽는 시간을 따로 가져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 독도로독 울산 지부 활동 보고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오늘 울산 독도로독 모임을 하고 온 아온토로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요. 기억하시려나요? 저는 1월에 독도로독 캠페인이 마음에 쏙 들어 용기를 내어 언니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자신의 지역에서 독도로독 모임을 열어보라는 언니들의 말씀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열었고 언니들이 에피소드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덕분에 저희 단체 톡방에 30명 가까운 톡토로가 모였어요. 당시에는 실제로 톡토로를 만나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컸고 함께 모여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모임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6번의 만남 모두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모임을 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입꼬리가 내려가지를 않아요. 독도로독 모임이 왜 좋은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일단 톡토로와 함께라는 것이에요. 톡토로 유니버스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 케미가 남다르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가까이서 보면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결과 분위기, 생각하는 지향성이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둘째, 서로 호호토로, 오토로, 수평토로라고 부르며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어우러져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6명의 톡토로가 모이는데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지난달부터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 총 2번씩 진행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신데요, 진짜로. 서로의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직업도 잘 알지 못해요. 나이와 직업이 아니라 계급장을 떼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더 본인다운 색깔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셋째, 책을 함께 읽는 40분의 시간에 집중이 정말 잘 돼요. 한 공간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책을 읽는 시간은 도서관과 서점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집중이 안 되는 책, 사놓고 안 펴본 책, 벽돌책 등 각자의 이유로 다양한 책을 가져오시거든요. 그때만큼은 책에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넷째,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저의 세상이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의 준비물은 책 한 권과 좋은 걸 좋다고 말할 마음가짐인데요. 저희는 만나면 음료를 주문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포모도로 타이머를 40분 맞춘 다음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40분이 지났다는 알림이 울리면 책을 덮고 돌아가며 자신이 가져온 책에 대한 소개와 감상, 생각을 나누곤 합니다. 좋아하는 책에 대해 말하는 걸 듣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후속 질문을 하다 보면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어요. 서로 눈빛과 따스함을 나누고 공감해요.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세상에서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느낌이자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느슨하지만 연대하는 그 감각에서 저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언니들, 어른이 되어 깊은 대화를 하는 친구를 사귄다는 건 이런 것일까요?
저는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톡토로들의 이 모임이 마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져요. 모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곡들이 모두 우아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진다고나 할까요? 2년 전 4월 연고가 전혀 없는 울산에 이사를 왔고 친구를 정말 사귀고 싶었어요. 독도로독 덕분에 이렇게 찐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날수록 더 좋고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고인물이 되지는 않으려고 해요. 울산의 더 많은 독도로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면서 모임 사진을 여러 장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늘 모이는 카페의 사진, 그리고 경품 행사에서 나눈 선물 사진,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같이 걸으시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네요. 저희가 독도로독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상적으로 막연하게 꿈꿔왔던 바로 그런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울산 등나무의 향기를 담아 아온토로 드림 하셨는데요. 등나무가 벌써 이렇게 꽃이 폈네요. 그러게요. 등나무 꽃은 원래 초여름에 피던 거 아닌가요? 꼭 저희가 주최하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계신 곳에서 독도로독 모임을 만드셔서 같이 말없이 책을 읽고 그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에 계신 분들은 울산 독도로독 모임 오픈카톡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도쿄에서 토시마토로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메일 드립니다. 방학 동안 예전 방송 중 놓쳤던 120회 햄릿과 맥베스 편이 재미있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셰익스피어를 읽기 시작했고 4대 비극과 뜻대로 하세요를 읽었습니다. 400년 전 사람들도 지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맥베스는 특히 재미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거미의 성이 잘 영상화되었다고 들어서 봤습니다. 사실 저는 구로사와 감독의 흑백 영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감은 작품의 훌륭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녹음 기술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특히 주인공 미훈의 도시로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빨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웃길 정도로요. 제가 보는 OTT에는 일본어 자막이 없었어요. 나만 그런가 싶어서 영화 리뷰 사이트를 살펴보니 저와 같은 감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7인의 사무라이도 봤는데 이것도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일본 사람보다 자막으로 보는 해외 분들이 구로사와 영화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근데 옛날 이른바 방화라고 하는 옛날에 녹음된 한국말 영화들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막이 없어서 오히려 듣기에는 뭐 옛날 말투도 있고 단어 자체도 요즘은 안 쓰는 말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번 주 추천하신 1일 시호일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다도와 관련된 용어를 까맣게 몰라서 나는 정말 일본인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이제는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크크. 미국 친구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김치 담그는 법을 알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라고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아는 것은 아니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 것처럼 저는 작가님들이 때때로 소개해 주시는 일본 콘텐츠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가님들의 추천에 따라 브러쉬업 라이프 등등 일본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추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4월 25일에 톡토로 투게더는 저는 일본에 있어 당연히 못 가지만 같은 시각에 집에서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시차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날은 저희 집에 소방설비 점검이 15시 15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5분 늦게 들어가니 알아두시고 그리고 예전에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홍보 경험이 있으시다며 저희가 500명 규모의 이벤트를 주최하니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실에 양푼을 두고 참기름을 넣고 비빔밥을 비벼 먹었다는 얘기를 써주셨던 미줄라의 줄라토로님께서 또 메일을 주셨습니다. 1일 시호일의 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스님께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희 집은 아주 시골 마을에 살았고 산에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나서 차로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체부셨던 아버지는 아침 운동 삼아 절에 편지와 신문을 가져다 주셨고 혼자 가기 심심하다며 저를 깨워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건 솔직히 싫었지만 막상 산을 오르며 아버지와 나누던 대화는 참 좋았습니다. 아빠가 2는 4, 2, 3은 6 하고 선창하면 저는 그걸 따라하면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도 다 외울 수 있었어요. 절에 도착하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플라스틱 바가지로 한 잔 떠마셨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은한 향냄새와 조잘거리는 산새소리, 그리고 잠시 후 들려오는 하나 왔니? 하며 문을 열고 나오시던 스님. 이 사연자분의 성함이 하나. 그렇죠. 저와 이름이 같으세요. 차 한 잔 줄까? 하시면 아버지와 저는 조용히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스님은 찻상을 내오시고 따뜻한 물을 먼저 찻주전자에 붓고 잔에 한 잔씩 따라 잔을 예열하셨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차는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스님이 내려주시던 녹차는 어린 나이에도 그 은은한 맛이 참 좋았고 지금도 그 기억이 또렷해요. 스님은 항상 작설차를 쓰셨어요. 한국 녹차의 일종이죠, 작설차. 몇 년 후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절에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차 세트를 사셔서 집에서도 스님께 배운 방식으로 차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에 다도 경험을 써주셨는데 이 산속에 있는 작은 절에서 스님이 내려주시는 차를 마시는 부녀의 오붓한 아침 시간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메일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메일이 참 좋네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3화는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특집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독도로 투게더 티켓팅은 오늘 자정 마감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독도로 투게더 결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